이 시리즈는 몬스터의 둥지, 던전 또는 미궁이라 불리는 장소를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그곳은 깊고 광활하며 종종 인간 세상에 난폭한 몬스터들을 풀어놓아 헤아릴 수 없는 공포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위협에 맞서지 못했기에 모두가 공포에 떨며 누군가 자신들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면은 몬스터들에게 파괴되고 있는 벨그랑 제국의 외곽 마을로 이동합니다. 늑대 한 마리가 다음 간식거리인 엄마와 아이를 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늑대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이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한 남자가 칼을 뽑아 늑대를 정중앙으로 베어버립니다. 그는 괜찮냐고 묻고 그들은 괜찮다고 답합니다. 즉시 그들은 안도하고 남자는 자신과 동료들이 처리할 테니 이곳을 맡기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빨리 도망치라고 말하며 자신이 벨그랑 제국 기사단의 13소대장 애쉬라고 밝힙니다. 그리고는 부대원들에게 마을을 가로질러 놈들을 전부 섬멸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늑대 한 마리가 등 뒤에서 애쉬에게 뛰어듭니다. 그는 돌아서서 검을 역수로 쥐고 늑대의 목을 그대로 찔러버립니다. 하늘을 나는 몬스터가 틈을 발견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는 옆으로 뛰어 공격을 피한 뒤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근처에서 무언가를 찾던 그는 쇠스랑을 발견하고는 집어들어 오로를 실어 힘껏 던져버립니다. 새가 피하기엔 너무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벽에 박혀버립니다. 이 정도 힘을 써야 할 정도라면 그의 팀원들도 아마 같은 상황일 거라고 깨닫습니다. 무리에게 둘러싸인 두 명의 팀원이 보입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대체 얼마나 더 상대해야 할 것 같냐고 묻자 그는 끝이 없는 것 같다고 답합니다. 그때 애쉬가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들의 이름은 미에리 그리고 윌입니다. 그는 괜찮냐고 물으며 여기서 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건 이제 우리뿐이라고요. 물론 미에리와 윌 둘 다 동의하며 몬스터들을 향해 곧장 돌격합니다. 그들은 결국 밤새도록 싸우고 마침내 파티원 전체가 지쳐버립니다. 그때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이게 전부인가? 라는 사망 플래그 대사를 칩니다. 이윽고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을 덮칩니다. 파티원 전원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돌아섭니다. 그들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뱀을 발견합니다. 그는 거물은 꼭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뱀이 입을 벌리자 화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애쉬를 향해 빔 공격을 발사합니다. 그는 뒤로 피하며 공격을 피했지만 그것이 놈의 계획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뱀은 피할 수 없는 그를 향해 곧장 미끄러져 와 벽에 박아버리려 하지만 애쉬는 검으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파티원 중 한 명이 그를 향해 소리치며 활을 당겨 뱀의 옆구리를 향해 화살을 준비하고 발사합니다. 화살은 뱀의 눈을 그대로 꿰뚫었고 뱀은 애쉬를 떨어뜨리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녀의 이름이 울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깨닫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검을 준비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래로 내려쳐 뱀을 두 동강 냅니다. 그는 뱀 뒤에 착지하고 칼날의 피를 닦아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지켜보다가 끝났는지 궁금해하고 이내에 그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제국에서 발생한 몬스터 범람은 13소대, 특히 소대장의 노력 덕분에 진압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혼자서 200마리가 넘는 몬스터를 물리쳤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힘은 그에게 학살자 애쉬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후 제국의 성에서 왕이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준귀족 자귀를 수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애쉬는 그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휘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걷습니다. 울카는 정말 대단하다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윌은 파격적인 승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에리가 이제 그도 귀족이 된 거냐고 묻습니다. 애쉬는 그렇다고 말하며 약혼도 하게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울카는 돌처럼 굳어 울기 시작하며 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명문 라간 가문의 둘째 딸 라피아 영예입니다. 준귀족이 된 그가 그녀를 거절할 방법은 없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그는 장밋빛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그는 라피아에게 방금 뭐라고 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녀는 파혼이라고 말하고 그는 그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자신이 그녀를 화나게 한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맞추기 위해 옷과 취향도 바꿨습니다. 심지어 술과 담배도 끊고 항상 그녀에게 선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에게 질렸다고 말하며 야만적인 평민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겹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백작 가문의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런 이유만으로 파혼하는 거냐고 묻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역겹다며 그가 단지 결혼해서 자기 가문에 들어가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애초에 결혼을 고집한 건 그녀의 아버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지 말라며 입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욕이 될 만한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녀는 부채로 손바닥을 치며 형민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고는 부하들에게
그를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애쉬를 붙잡아 끌고 가기 시작하고 그는 그녀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 그는 그녀의 가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파혼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몇몇 남자들이 거리에서 그에게 다가와 상관이 부르니 기사단 본부로 오라고 말합니다. 제국 기사단장인 마이크는 그에게 기사단에서 제명되었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잘못했냐고 묻고 마이크는 그가 자신의 경력과 연애의 눈엣가시라고 말합니다. 애쉬는 이제 이자가 자기 여자가 바람 피우던 상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이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연줄로 자리를 얻은 부잣집 도련님일 뿐이었고 자신이 그 대신 승진할까봐 걱정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마이크는 왜 그런 표정을 짓냐고 묻지만 공교롭게도 그는 평민이 귀족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애쉬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몬스터를 물리쳤던 것도 별일 아니었습니다. 애쉬는 그가 자신과 친구들의 노력을 조롱하는 것에 짜증이 나 그의 멱살을 잡고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합니다. 마이크는 이것이 자신에게 반항하려는 의미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작의 아들인 자신이 나서기로 마음먹으면 그의 친구들도 부대에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애쉬는 그를 놓아줍니다. 마이크는 이제 그들의 신분 차이를 확실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몬스터를 죽이는 데만 신경 썼으니 기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애쉬의 가슴에 있는 휘장을 뜯어내 짓밟으며 그에게 부족한 것은 우아함이며 평민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짐을 싸서 오늘 안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애쉬가 복도를 걸어가며 이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모두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며 속삭입니다. 그는 그들이 무슨 소문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며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 장비를 반납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소문에 그만두는 기사가 도착했다며 웃습니다. 애쉬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 남자는 모두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가 약혼녀에게 변태적인 플레이를 강요해서 차였다는 겁니다. 애쉬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문이 시작되었냐고 묻습니다. 그 남자는 애쉬가 아름다운 라피아 영예에게 아기 플레이를 강요했고 그녀는 그에게 혐오감을 느껴 마이크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이크가 화가 나서 그를 해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쉬는 그저 민망해하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이건 조금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벽에 주먹을 내리치며 마이크가 왜 이런 짓까지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울카가 그를 부르며 달려와 정말 기사단을 그만두는 것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부대에서 유일한 귀족이며 모두가 그녀를 올카라고 부르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올리카입니다. 그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냐며 아직 그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는 감동받은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부대의 마스코트이기도 하다고 설명합니다. 처음 입단했을 때는 항상 울었지만 이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기 플레이 소문에 대해 들었다며 만약 그가 그런 취향이라면 자기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체 그녀가 왜 그러냐고 물으며 애초에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렇다면 그만둘 필요가 없다며 그가 떠나면 야누스 부대는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3년 전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미에리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어라 싸웠지만 애쉬만 훈장을 받고 나머지 대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은 제국이 던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해충 박멸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그렇다 해도 자신들이 이 마을을 지켰다는 것은 사실이며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하니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부대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윌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윌은 생각에 잠기더니 앞을 보는 얼굴과 뒤를 보는 얼굴, 두 얼굴을 가진 고대, 신의 이름인 야누스라고 이름 짓자고 제안합니다. 미에리는 웃으며 역시 우리 부대의 브레인이라고 말합니다. 울카는 인간과 몬스터 모두와 싸우는 그들에게 딱 맞는 이름이라며 동의합니다. 애쉬는 그럼 결정되었다며 오늘부터 그들은 야누스 부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는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어디를 가든 항상 부대의 일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그는 제국의 귀족들에게 질려서 아마 해외로 갈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으며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녀는 남아서 부대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알겠다면서도 그가 정착하면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약속하고 떠나고 그녀는 꼭 지켜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자 그녀는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쉬는 명예 자기를 반납하고 하트 가문의 성을 버렸으며 다시 평범한 애쉬로 돌아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깨에 짐을 던 것처럼 약간 안도감을 느끼고 솔직히 상쾌했으며 기차에 오르며 떠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쉬는 창밖을 보며 제국을 떠난 지 이미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차를 타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법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 놀랍습니다. 그 속도는 마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잠시 괜찮냐고 묻고 애쉬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는 이 전단지를 주었다며 애쉬가 떨어뜨린 것인지 묻습니다. 애쉬는 맞다고 하며 그에게 고마워합니다. 노인은 왕국에 처음 오는지 묻습니다. 애쉬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남자는 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풍경을 보고 있어서 로즈벨 왕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제국에서는 부자들만 마법 기차를 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왕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교통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애쉬는 놀랍다고 하고 남자는 왕국이 마법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말합니다. 로즈벨 왕국은 항상 던전과 몬스터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고 그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마법이었습니다. 손끝에서 불이나 물을 만들어내고 부상자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기적적인 기술까지도요. 이 모든 것이 마법 연구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도 기술이라 부르며 자신들이 죽인 몬스터로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도 기술 덕분에 그들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고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마법 연구와 마도 기술 자체의 발전을 통해 왕국은 이제 위대한 마도 기술 국가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애쉬는 던전을 등한시하는 제국은 로즈벨에 비하면 정말 후진국이라고 말합니다. 기차의 안내 방송에서 곧 왕국 서부의 제2던전 도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노인은 도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소지품을 챙기라고 재촉하는 동안 애쉬는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노인을 따라갑니다. 그때 한 남자가 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며 노인을 부릅니다. 애쉬는 많은 것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노인은 천만에라며 왕국에 온 것을 환영하고 그가 머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네 라고 답하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제2던전 도시군 하고 말합니다. 그는 걸어다니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며 어딜 봐도 상인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등 뒤에서 달려오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팔에 부딪히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몇몇 남자들이 재빨리 그녀를 뒤쫓으며 이 도시에서 얼마나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그들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며 웃습니다. 그녀는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남자는 그녀가 얌전히만 굴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애쉬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공공장소에서 좀 심하게 군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대체 누구냐고 소리치며 방해하냐고 묻고 애쉬는 누가 봐도 그녀가 곤란해 보이니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닥치라며 주먹을 뒤로 빼고 휘두릅니다. 애쉬는 그것을 옆으로 피한 뒤 그의 복부를 그대로 가격하여 그가 침을 뱉으며 바닥에 쓰러지게 만듭니다. 다른 두 남자가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들은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지만 한 대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취객인 줄 알았지만 이 움직임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의 것이며 던전이 있는 도시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남자 중 한 명의 가슴을 걷어차 날려버리고 대머리가 돌아봤을 때는 너무 늦어 얼굴에 주먹을 그대로 맞습니다. 애쉬가 그의 손목을 잡자 그도 바닥에 쓰러집니다. 처음에 얻어맞았던 남자는 화가 나서 칼을 잡으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한숨을 쉬며 그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칼을 뽑을 거냐고 묻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마추어가 기사를 이길 리가 없지. 특히 제국 최고의 기사 중 한 명인 애쉬 하트를 상대하고 있을 땐 말이야. 애쉬는 그를 보고 흥분하며 우리는 그의 이름이 바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왕국 기사단의 바엘 바로네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제국 기사단과 왕국 기사단 간의 교류전에서 그는 여러 번 싸웠으며 그들의 승패는 정확히 반반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완벽한 라이벌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근처 선술집에서 건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엘은 소동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달려왔는데 오랜 친구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마지막 대결 이후 약 1년 만이라고 말하지만 바엘은 그가 왜 여기에 왔는지 더 궁금해합니다. 애쉬는 사실 그 얘기를 막 꺼내려던 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담배를 피우며 그래서 기사단을 그만두고 여기에 왔다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엘은 그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화가 난다며 이제 그가 왕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바엘이 그에게 던전 헌터라는 직업을 제안하자 놀랍니다. 애쉬가 그게 뭐냐고 묻자 바엘은 던전 안에서 몬스터를 사냥하고 그들 몸속의 마석을 수집하여 협회에 파는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실력이라면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애쉬는 알겠다고 하고 바엘은 그처럼 유능한 전직 기사가 헌터가 되면
자신도 기쁠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던전에서 몬스터가 대량 발생했다는 긴급 상황을 알리며 뛰어들어오고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애쉬가 몬스터 오버플로우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병사는 기사단이 헌터 협회에 긴급 요청을 보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엘은 잠시 생각하더니 애쉬에게 이것이 함께 싸울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오버플로우는 몬스터들이 광폭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던전을 탈출한 몬스터들은 보이는 모든 물체나 인간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 던전 안으로 향합니다. 그는 동의하며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엘은 그와 함께 싸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고 애쉬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헌터 협회에서 바엘은 먼저 이곳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1층에서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까 그 병사는 메이라는 이름의 접수원에게 바엘 대장을 모셔왔다고 말하고 남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기사단으로부터 어떤 말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애쉬는 이곳이 완전한 혼돈 상태라고 말합니다. 바엘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메이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하 10층에서 푸른 원숭이가 비정상적으로 대량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약 300마리 정도였습니다. 그는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일어날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그는 그를 애쉬라고 소개하며 방어선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이는 정말 친구를 데려와도 되냐며 그가 헌터인지 기사인지 묻는다. 다른 모험가들은 그가 경험이 있는지 혹시 다른 도시에서 온 기사는 아닌지 묻는다. 바엘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그의 실력을 보증한다고 말한다. 이제 서둘러 던전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 그들은 첫 번째 던전 입구로 향하고 바엘은 무기와 갑옷을 빌려주겠다고 말한다. 애쉬는 고맙다며 자신은 보통 경갑을 쓴다고 말한다. 무기는 장검을 선호하지만 웬만한 건 다 괜찮다고 한다. 바엘은 그렇다면 이걸 써보라며 마법검을 건네고 혹시 아냐고 묻는다. 애쉬는 처음 보는 물건이라며 일반 무기와 어떻게 다른지 묻는다. 바엘은 마기테크 암즈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법 도구와 무기의 하이브리드인데 몇 가지 특수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가드 슬롯에 마석을 넣어보라는 말에 애쉬는 한번 해보겠다며 끼워 넣고는 푸른 기운을 뿜어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묻는다. 애쉬는 놀란 표정을 짓는다. 바엘은 얇은 기운이 칼날을 감싸고 그 위력은 엄청나서 힘을 몇 배로 증폭시킨다고 말한다. 이것과는 달리 마기테크 암즈는 마석과 결합하여 다양한 특수 효과를 발동시킨다. 애쉬는 이거 굉장하다고 말한다. 이런 무기가 있다면 싸우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바엘은 이걸로 준비는 끝났다며 이제 던전으로 돌격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1층으로 들어가고 애쉬는 던전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배회하는 몬스터의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층이 깊어질수록 위험한 몬스터의 수가 증가한다. 바엘은 3층 계단 앞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거기서 몬스터들을 요격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3층에 도착하자 애쉬는 놀라며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냐고 묻는다. 천장이 높고 계단으로 내려온 거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 바엘은 던전은 미스터리로 가득하지만 탐험은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말한다. 바엘은 지금은 몬스터를 토벌하는 게 우선이라며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막아놨다고 말한다. 여기서 병력을 정비하고 방어 준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때마침 부서지기 시작하고 그는 벌써 도착했다며 놀란다. 한 남자가 이대로라면 셔터가 파괴될 거라고 말하자 바엘은 애쉬에게 준비하라고 한다. 셔터가 완전히 박살나며 파란 유인원들이 쏟아져 나온다. 바엘은 이 몬스터들의 약점이 머리라고 알려준다. 한 마리가 애쉬에게 똑바로 달려들자 그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며 여러 조각으로 베어버린다. 아까 그를 의심하던 남자들은 이제 놀란다. 하지만 애쉬는 검에 더 놀라며 마치 칼로 버터를 자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바엘이 그렇게 검이 마음에 드냐고 묻자 애쉬는 이거라면 굳이 머리를 베지 않아도 죽일 수 있겠다고 말한다. 그가 몬스터들을 조각내자 바닥에 쓰러지지만 반으로 갈라진 한 마리가 그에게 기어온다. 그는 그 후에 머리를 베어버리고는 이제 알겠다고 말한다. 바엘은 말해주려고 했는데 알아챘다면 녀석들이 아주 끈질기다고 말한다. 애쉬는 그래서 골치 아프다며 헌터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 마리 가등 뒤에서 뛰어들자 그는 모든 헌터들에게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다고 말한다. 바엘은 녀석들 모피가 아주 비싸게 팔린다고 말해준다. 귀족들이 입는 겨울옷 재료로서 그 모피는 사실 매우 인기가 많다. 함께 온 두 남자는 그저 감탄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설 틈조차 없다고 말한다. 파란 유인원들이 약한 몬스터는 아니지만 저 둘은 정말 대단하다. 바엘이 이 정도 실력인 건 알았지만 그의 조력자가 누군지 궁금해한다. 그때 누군가 나서며 저자는 학살자 애쉬, 이전에 제국에서 일어난 오버플로우를 막은 기사라고 말한다. 그가 쓰러뜨린 몬스터 수는 200마리였다. 둘 다 놀라며 그건 최소 영웅급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벨그랑과 동급이라면 그의 실력은 왕국 10검 수준이라는 뜻이다. 남자들은 그건 기사단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호라며 진심이냐고 묻는다. 그는 투구를 벗으며 그렇다고 말하고 그건 모든 기사의 염원이라고 덧붙인다. 애쉬는 벨그랑에게 실력이 늘었다고 말하고 벨그랑도 그에게 마찬가지라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나아가며 은근히 이걸 경쟁으로 만든다. 애쉬가 자신도 강해진 것 같냐고 묻자 바엘은 그렇다며 그가 헌터가 되는 걸 더욱 보고 싶게 만든다고 말한다. 마침내 조용해지자 그들은 끝난 건지 궁금해한다. 알고 보니 둘이서 파란 유인원 300마리를 해치웠고 남자들은 그냥 버스 탔다고 말하며 앉아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헌터 협회로 돌아가고 메이가 카운터에 엄청난 돈을 올려놓자 애쉬는 이게 정말 맞는 금액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틀림없다고 말한다. 바엘은 그녀에게 이것이 상위 랭커 헌터들이 거의 매번 버는 액수라고 말해주라고 한다. 그녀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바엘은 한 번 더 묻겠다며 여기 로즈벨에서 헌터가 될 생각이 없냐고 한다. 에이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재촉하고 애쉬는 어차피 할 일도 없다며 헌터가 되겠다고 말한다. 모두가 흥분하고 바엘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환영 파티를 열겠다고 말한다. 며칠 후 제국기사단 국경본부에서 한 여성이 들어와 울카에게 엽서가 왔다고 전한다. 그녀는 수고했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애쉬가 보낸 것임을 확인하자 웃으며 이제 그를 보러 가겠다고 말한다. 대회를 기대했지만 곧 그것이 로즈벨 왕국의 제2 던전 도시에서 온 것임을 깨닫는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미에리가 들어오며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그녀는 훈련이 벌써 끝났냐고 묻고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미에리는 애쉬가 없으니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울카는 그가 로즈벨 왕국에서 헌터가 되었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미에리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기 집에 편지가 왔다며 그가 마술을 사냥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헌터가 돈을 잘 버는지 궁금해한다. 울카는 편지를 보니 아직 오버플로우 보수만 받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밀은 명백히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평을 들으며 일하는 것보다 쉬워 보인다고 말한다. 그들은 단지 13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는다. 미에리는 헌터가 애쉬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그러자 울카는 모두에게 기사단을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정말 애쉬를 쫓아가는 거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다. 윌은 자신도 그만둘까 생각 중이었다며 가업인 상인 일을 물려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진심이냐고 묻는다. 미에리는 그러면 너무 지루해질 거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기도 헌터가 될 거라며 애쉬와 다시 일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한다. 울카는 토라지기 시작하고 그녀가 로즈벨 어디에 애쉬가 있냐고 묻자 그녀는 제1던전 도시라고 답한다. 그녀는 그렇다면 같이 가자고 하지만 울카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가족과 이야기한 후에 그곳으로 갈 것이다. 미에리는 알겠다며 오늘 이후로 13부대는 해체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다. 헌터 협회에서 애쉬가 메이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가입 절차를 밟으러 왔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며 고마워한다. 그녀는 천만에요 라고 말한다. 지난번 활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렇게 강하고 잘생긴 분이 가입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그녀가 계속 말하는 동안 그녀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고 둘은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한다. 그녀는 그에게 서류를 건네며 작성하라고 하고 그는 그렇게 한다. 그녀는 등록하러 가는 동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그에게 윙크한다. 그는 멍하니 앉아있다. 몇 분 후 그녀가 나와서 그의 라이선스를 건네준다. 헌전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입구 직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누가 들어갔는지 추적하는 거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다. 누군가 돌아오지 않으면 수색대를 보낸다. 그는 꽤 체계적이라며 걱정 없이 탐험할 수 있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음으로 토벌 중 발견된 모든 재료는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는 발톱이나 송곳니 같은 것을 의미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정확히 그렇다며 겨울 코트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직접 모피를 구하러 갈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꽤 엄격하다고 말하고 그녀는 또한 헌터는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던전 내부 정보가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는 여행에 대해 묻고 그녀는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한다. 이것으로 설명은 끝이며 협회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 제2던전 입구로 향하고 밖에서 책상으로 걸어가자 그들은 들어가고 싶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말한다. 남자는 라이선스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그가 앞으로 걸어갈 때 누군가 그와 부딪혀 바닥에 카드를 떨어뜨린다. 남자는 그것을 주워 그에게 돌려주며 라이선스에 있는 초심자 표시를 보니 신입인 걸 알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여기서 지내거나 얕은 층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애쉬는 이 녀석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하지만 어쨌든 그의 헌터 활동 시간이고 처음으로 던전을 혼자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들어가면서 그는 천천히 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몇몇 사람들이 몬스터를 물리쳤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10대들이 마석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그는 꽤 어리다며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들은 슬라임 낚시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애쉬가 그게 뭐냐고 묻자 아이들은 연못에 야채를 던지면 슬라임이 먹으러 가까이 오고 그러면 연못 밖으로 유인해서 검으로 핵을 찌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작은 마석을 꽤 쉽게 얻을 수 있다. 애쉬는 정말 그냥 낚시라고 말한다. 아이는 슬라임이 온순해서 용돈벌이의 딱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이들이 정말 수완이 좋다며 이 주변 몬스터들은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가야 강해지고 그에 맞춰 재료 가치도 올라간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실력에 자신 있다면 10층에 가보라고 한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아이가 손을 내민다. 애쉬는 혼란스러워하고 아이는 모르는 척하지 말라며 정보료를 달라고 한다. 애쉬는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그냥 따라주고 아이는 장사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는 결국 자신도 낚였다며 다음 층으로 올라가서 어떤 몬스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한다. 던전 깊숙한 곳, 밖에서 재수없게 굴던 남자가 당황하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들을 둘러싼 생물체들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한다. 애쉬에게 돌아와서 그는 4층에 도착하며 이것이 던전 내부라고 생각하기엔 미쳤다고 말하지만 바일이 층마다 풍경이 극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는 4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과 풀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뿔 달린 토끼를 발견하고 꽤 귀엽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에게 다가오다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뛰어오른다. 그는 피하고 머리를 베며 귀엽더라도 여전히 몬스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던전에서의 첫 몬스터 사냥이다. 그는 책을 뒤지며 이 몬스터의 이름은 뿔 달린 토끼이며 보이는 그대로라고 말한다. 그는 제출할 재료는 뿔과 마석이라며 주머니에 모은다. 그는 정말 신비한 가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녀석들의 재료 매입가는 저렴하고 싸울 가치가 없으니 아래층으로 서둘러야겠다. 하지만 그가 뒤돌아서자 자기 동료를 건드렸다고 때로 덤벼들려는 녀석들을 보고 그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도망친다. 그 후 사소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험은 13층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는 꽤 깊이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는 숲, 평원,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거쳐 이제 동굴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 그는 비명을 듣고 재빨리 달려가며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온다고 말하고 그 재수없는 녀석과 그의 팀을 발견한다. 그는 던전 입구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라며 해골이 앞에 남자에게 뛰어드는 것을 본다. 애쉬는 앞으로 돌진하며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는 공격을 맞고 괜찮냐고 묻는다. 그는 적이 스켈레톤 워리어라며 처음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가슴을 차서 척추를 부러뜨리고 벽으로 날려보내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에게 기어온다. 그는 그렇다면 파란 유인원처럼 머리가 약점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내리쳐 부수자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보라색 기운이 그것을 감싸며 다시 일어나게 한다. 그는 스스로 수리하는 것에 놀라며 불멸이냐고 묻는다. 그 녀석의 파티에 있던 한 여성이 마석 때문이라며 가슴에서 그것을 꺼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알겠다고 말한다. 그것이 그에게 뛰어들자 그는 칼날을 베어 부러뜨린다. 그는 손을 준비하고 거리를 좁혀 가슴을 뚫고 핵을 꺼낸 다음 부수며 그녀가 말한 게 이거냐고 묻는다. 그것은 바닥에 쓰러져 부서지기 시작한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며 어떻게 물리치는지 알면 정말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가 정확히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차례차례로 녀석들이 반격할 기회조차 얻기 전에 물리친다. 모두 물리치자 그들은 그를 구해줬다며 감사하기 시작한다. 그때 그 녀석은 입구에서 만났던 남자임을 깨닫고 그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다며 그때는 자신이 너무 미성숙하게 행동했다고 말한다. 애쉬는 상관없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오버플로우 때문에 던전이 조용해서 평소보다 더 깊이 들어왔다고 말한다. 스켈레톤 워리어들이 그림자 속에서 공격했고 동료 세미가 그를 보호하다가 심하게 다쳤다. 그들은 반격했지만 포위당했다. 여자는 그들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미가 고통에 신음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괜찮냐고 묻는다. 애쉬는 상처가 신경까지 닿았고 출혈이 심하다고 말한다. 이대로 가면 생명이 위험할 것이다. 그때 더 많은 뼈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뒤돌아보자 또 다른 무리가 있다. 애쉬는 꽤 많다는 것을 보고 놀라며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여자가 소리치며 조심하라고 말하고 그가 돌아보자 무리 전체가 그에게 뛰어드는 것을 본다. 애쉬는 해골을 베지만 물론 즉시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는 방금 배웠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두 사람에게 세미를 데리고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 그는 해골을 다시 한번 베고 걷어찬다. 하지만 곧 그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하고 그는 너무 많아서 마력 핵을 노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이 완전히 포위되었고 세미와 나머지 일행이 아직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무언가를 깨닫는다. 해장간에서 그는 장검과 흉갑을 샀고 이것이 완벽한 장비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것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연막탄이다. 연기는
사나운 몬스터의 재료와 섞여 있어 근처의 모든 것을 쫓아낸다. 곤경에 처했을 때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애쉬는 정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아이템을 뒤지며 연막탄을 찾고 그것을 꺼낸다. 그는 준비하고 무리를 향해 똑바로 던져 한 놈의 얼굴에 맞히고 물론 연기가 사방으로 터져나온다. 여자는 이것이 해골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묻고 그는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해골들이 멈춰서자 그들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며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세미를 들어올려 데리고 나가기 시작한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 더 안전한 곳으로 간다. 애쉬는 세미의 오른팔은 이제 못 쓸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죽을 테니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입을 열라고 말한 뒤 포션을 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 재수없는 놈은 피가 멎었다고 말하고 애쉬는 당장 지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곧장 협회로 향합니다. 애쉬는 문을 열며 중상자가 있으니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남자를 옮기자 애쉬는 소파에 앉으며 나머지는 그에게 달렸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그에게 사과하기 시작하고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험가끼리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하니 더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문을 닫고 나오자 그들은 세미가 어떤지 묻습니다. 의사는 그 포션이 없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다행이라고 하지만 너무 늦어서 그의 팔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싸울 수 없더라도 짐꾼으로 일할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여자는 그가 헌터를 그만두더라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쉬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럽다고 말하며 자신의 부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합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발과 함께 첫 탐험을 했던 친구들이 정말로 파티에 들어가지 않을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근육 모임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웃고는 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이타마는 골든 나이트도 그를 초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리더인 카일이 그랬다고 말하고 다른 친구는 그들의 파티도 자신들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카일이 좀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고 하고 사이타마는 그 녀석이 실력은 있지만 태도가 짜증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층에 네임드 몬스터가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애쉬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다른 친구는 던전에 가끔 나타나는 희귀한 몬스터라고 알려줍니다. 온몸에 검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듀라안이 목격되었다는 사실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이타마는 네임드 몬스터는 정말 강하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애쉬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자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합니다. 그녀가 애쉬에게 다가오자 사이타마는 그래서 자기들 파티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애쉬가 웃으며 사과하던 중 올카가 뒤에서 다가와 그의 머리에 가슴을 대고 눈을 가리며 누구게 하고 묻습니다. 그는 놀라서 돌아보며 여기서 뭐 하냐고 묻고 그녀는 그를 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기사단은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만뒀다고 어차피 그가 없는 기사단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남자 가문 출신임을 상기시키며 어떻게 탈퇴 허락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인연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로즈벨로 가겠다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자신을 이겨야만 갈 수 있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 아버지와 싸웠냐고 묻고 그녀는 아버지를 반죽음으로 만들어놔서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헌터가 되어 영원히 그의 곁에 있기로 결심했다고도 합니다. 그녀는 그가 헌터와 아내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긴장하며 질문을 하려 하지만 그녀는 어서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고 자신도 그녀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지만 라피아처럼 또다시 배신당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달은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 여자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줬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으며 목숨을 걸고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고는 그의 무릎에 바로 앉아 그가 그 여자에게 잡혀있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그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여관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그는 방을 구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쪽으로 갈 거라고 말하고 그녀는 뒤따라옵니다. 그가 계단을 오를 때 그녀는 바로 뒤에 있고 그가 자기 방에 도착했을 때도 그녀가 거기에 있다가 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가 자신의 방을 얘기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당황하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그녀의 물건이 같은 방에 있냐고 묻고 그녀는 길드에 그가 머무는 곳을 물어 먼저 왔으며 이렇게 하면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의 숨결만으로도 얼굴을 붉힙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잠에서 토합니다. 그의 옆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가 보이고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그는 참아냈다고, 정말 그럴 수 있을 줄 몰랐지만 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그가 꽤 잘 참았지만 서두를 생각은 없으며 언젠가는 그가 자신에게 손을 대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서두르라고 밥 먹고 준비해서 헌터 길드에 가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잠을 한숨도 못 자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헌터 협회로 향하고 그녀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그는 그녀의 라이선스를 받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메이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그녀도 인사를 받다가 그의 옆에 있는 울카를 보고 질투하기 시작하는데 울카는 라이선스를 받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메이는 기다리라고 말하며 건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메이가 그에게 관심 있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것이라고 살짝 경고해줬다고 말합니다. 메이가 테이블에 그녀의 라이선스를 내던지자 올카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녀는 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올카는 애초에 이 경주에 참가할 자격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메이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애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고 라이선스를 받았으니 던전에 들어가서 그녀의 실력을 확인해보자고 말합니다. 그는 입구가 어디인지 보여주며 그녀의 실력이라면 더 깊이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10층에 도착하고 그는 그녀에게 푸른 원숭이를 보여주며 혼자서 한 마리를 처리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며 그녀에게 곧장 돌진합니다. 그녀는 활을 꺼내 화살을 준비하고 앞으로 쏘아 그 머리를 깔끔하게 날려버립니다. 그는 감탄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에 3개의 화살을 잡아 연사하며 주변의 적들까지 맞춥니다. 그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실력은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2마리가 그녀에게 뛰어들자 그는 근접전으로 전환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활을 옆으로 던지고 단검을 꺼내 원숭이 한 마리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다른 한 마리는 여전히 공격 동작 중입니다. 그녀는 다른 한 마리 위로 뛰어올라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그는 그녀의 근접전도 훌륭하며 그가 없어도 제대로 훈련한 것 같다고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던전에서 나오고 그는 그녀가 정말 실력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더 칭찬해달라고 하고 그는 내일 13층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알겠다고 하고 그때 누군가 당황해서 그를 부르며 달려옵니다. 애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남자는 듀라한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협회에서 한 여성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메이는 14층을 탐험하던 중 듀라한과 마주쳤다고 설명합니다. 애쉬는 다른 멤버들은 어디 있냐고 묻고 메이는 그녀가 유일한 생존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남자는 그가 듣기로는 10명 이상이 당했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것은 날아올랐이라고 말하다가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대신 모두가 순식간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말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올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메이는 시신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가는 매장을 위해서냐고 묻지만 메이는 아니라고 상처를 통해 듀라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서 싸우는 방식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완전히 정신이 무너진 상태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메이는 전투 스타일을 모르면 팀을 구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네임드 몬스터가 정말 그렇게 강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나타났던 붉은 원숭이는 모든 최상위 헌터들을 동원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길드에서 시신 수습팀을 부르겠지만 호위 헌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쉬는 누군가 14층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남자는 듀라한과 마주치는 건 나쁜 선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A는 동의하며 상당한 실력을 갖춘 헌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미를 떠올리고 메이에게 혼자서 시신 수습팀을 호위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탐사를 위해 모두 모이고 그는 이번 목적지가 14층에서 그 파티가 전멸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한 그룹은 수습 자체는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남자 중 한 명이 애쉬에게 듀라한과 마주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도망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토벌대가 아니라 임무가 우선입니다. 두 남자가 자기들이라면 쉽게 해치울 수 있다고 말하자 애쉬는 약간 짜증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위험한 임무라고 말하며 올카에게 원한다면 여관에서 기다려도 된다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알겠다고 말하며 이제 출발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가 던전으로 직행하자 그들은 13층으로 향합니다. 그는 스켈레톤 워리어를 발견하고 올가에게 마석을 부수고 돌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능한 곳에서 마석을 저격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시도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활을 꺼내 화살을 연사하며 순식간에 여러 마리를 처치합니다. 다른 헌터 중 한 명이 정말 대단한 명사수라고 말합니다. 스켈레톤 워리어라면 그녀에게 맡겨도 괜찮을 거라고.
그때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쪽으로 달려가자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 앞에서 발견한 것은 불꽃에 휩싸인 검을 든 듀라한이 두 명의 모험가와 싸우는 모습이었고 머리 또한 불길이었습니다. 듀라한은 검을 공중으로 들어 모험가를 내리치고 그는 그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열기가 그의 칼날을 녹이기 시작하고 듀라한은 그를 정중앙으로 갈라버립니다. 스켈레톤 병사들이 지원을 위해 뒤에서 나타나고 그들은 듀라한이 14층에 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애쉬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칼날 자체가 불꽃에 휩싸여 있으니 저 무기는 대체 뭐냐고 궁금해합니다. 그 남자가 입고 있던 검과 갑옷이 아무렇지 않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듀라한이 그들을 발견하고 돌아섭니다.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쉬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후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할 때 그는 듀라한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검을 겨누고 그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마치 기사 결투의 예법 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칼을 뽑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강한 적과의 자랑스러운 전투를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스릴, 그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헌터로 일하면서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울가가 소리치며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동의한다고 말하고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듀라한은 그곳에 앉아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미친 몬스터라고 말하고 다른 남자는 기사단만이 저것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동의합니다. 울카가 그의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무슨 소리냐고 되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웃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번의 실수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웃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는 정말로 가서 싸우고 싶습니다.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와 올카가 샤워하는 동안 굉장한 팬서비스, 애쉬는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카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불타는 검에 대해 말했고 갑옷과 검을 가리지 않고 찢어버리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페이는 시신 수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까 그 남자는 기사단을 모아 토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13층에 있고 민간인 사상자가 없어서 기사단을 소집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니라고 말합니다. 애쉬는 그것이 헌터들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냐고 묻습니다. 페이는 미안하지만 그가 토벌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올카가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조금 생각해봐도 되냐고 묻고 그녀는 물론이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올카가 욕실에서 나오자 그는 그녀를 부르며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는 싸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임무나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제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끊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뭐 하는 거냐고 묻고 그녀는 그건 자기가 할 말이라며 왜 항상 이런 식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그게 그녀를 화나게 합니다. 태국에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을 때도 그들은 자기와 함께 올 필요 없다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기사 흉내나 내는 놈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긴 후에 뭘 할지 의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재미있으니까요. 그는 보상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음식도 좋지만 이게 끝나면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확실하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는 동의하고 그녀는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대장간에서 그는 불타는 검에 대한 대책으로 방패를 가져가 막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애쉬는 너무 느리고 무거울 것이라며 유일한 선택은 속도로 혼란시키고 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거운 방패는 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올카는 갑옷과 검이 불에 녹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장장이는 그렇다면 그냥 소모품으로 취급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닫고 애쉬는 이것도 확실히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13층으로 향하고 그는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듀라한을 발견하는데 마치 특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더 많은 시체들이고 그는 사람들이 그것과 싸울 만큼 어리석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배낭을 내려놓고 그 안으로 손을 뻗어 주머니만 꺼냅니다. 그는 이걸로 이제 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울카는 그가 돌격하자 동의합니다. 그녀는 활을 준비하고 첫 발을 쏩니다. 듀라한은 화살을 튕겨내고 화살은 땅에 박힙니다. 애쉬가 그것에게 뛰어들지만 듀라한은 그를 향해 똑바로 검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칼날이 부딪히고 애쉬는 불꽃을 활성화하지 않는 것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검을 머리 위로 들어 그를 향해 똑바로 내리칩니다. 그는 공격을 막지만 너무 무거워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올가가 그를 엄호하기 위해 화살을 쏘아 그가 거리를 벌릴 수 있게 합니다. 그가 거리를 벌리자 그녀는 괜찮냐고 묻고 그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마치 결투를 즐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칼을 꺼내며 그는 계속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듀라안은 칼을 잡고 그를 향해 겨누고 애쉬도 똑같이 합니다. 그의 심장이 점점 더 크게 뛰기 시작하고 둘 다 기운을 방출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것에게 똑바로 돌진합니다. 그는 가슴을 향해 앞으로 찌르지만 듀라안은 쉽게 막아냅니다. 애쉬는 생각대로라며 그것이 불꽃검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후 올가가 엄호하겠다고 하자 그는 거리를 둡니다. 그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몬스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을 휘두르는 방식, 막는 방식, 모든 것이 그에게 이것이 기사의 움직임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칼을 칼집에 넣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자신을 전 제국 기사라고 소개합니다. 듀라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칼을 모으기 전에 검을 들어 올려 로즈벨 왕국의 기사 경례를 합니다. 그는 역시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 듀라안은 왕국 기사이며 그는 올카에게 이것과 1대1로 싸울 것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이름을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그 힘은 자신이 이야깃거리로 전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향해 똑바로 돌진하여 가슴을 가로질러 답니다. 그는 간신히 갑옷을 긁어내고 단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뚫릴 때까지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합니다. 어째서인지 듀라안은 그가 휘두른 일격의 뒤로 날아갈 때까지 공격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 듀라안은 자세를 바로잡았지만 갑옷이 깨지기 시작한다. 애쉬는 천하무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듀라안이 그녀를 보더니 검을 땅에 꽂고 검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등 뒤에 불꽃을 휘젓기 시작한다. 기멸의 칼날에 나오는 불꽃춤과 아주 비슷해 보인다. 울카는 그 기술을 쓰는 것에 놀라고 애쉬는 이제 준비 운동은 끝났고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듀라안이 앞으로 돌진하며 그의 머리를 향해 찌른다. 그가 옆으로 피하지만 어깨 보호대에 스치자 불이 붙기 시작한다. 그는 바닥에 던지며 아슬아슬했다고 말한다. 다시 한번 불꽃이 듀라안 주위를 소용돌이치고 그를 향해 똑바로 휘두른다. 애쉬가 막아보지만 검이 두 동강 나고 듀라안은 또 다른 후속타를 위해 검을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애쉬는 부서진 검을 바닥에 던진다. 울카가 그의 이름을 외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검을 꺼내 공격을 막아낸다. 듀라안은 약간 놀란 듯하다. 애쉬는 자신도 준비해왔다고 말한다. 이건 수납 주머니라는 마법 아이템이다. 작지만 엄청난 양의 짐을 담을 수 있지. 그가 주머니에서 사방으로 검을 던지기 시작하며 어느 쪽이 더 빠른지 보고 싶다고 말한다. 화염검이 내 모든 검을 불태우는 것과 내가 네 마석을 부수는 것 중에 말이야. 그는 다른 검을 집어들고 쌍검을 쓰기 시작하며 이제 결투를 정식으로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듀라안에게 똑바로 돌진한다. 그는 역수로 잡아 공격을 막는다. 하지만 물론 검은 녹아버린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부서진 칼날을 버리고 다른 손으로 위로 휘두른다. 듀라안이 그에게 휘두르자 그는 뒤로 뛰어 피한다. 그러자 듀라안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며 그의 가슴을 향해 똑바로 찌른다. 그는 양손으로 검을 앞으로 밀어 막지만 당연히 검은 녹아버리고 그는 뒤로 밀려난다. 그는 검을 놓으며 뒤로 손을 뻗어 다른 검을 잡고는 아직 4자루 남았다고 말한다. 그가 오로를 실어 검 한 자루를 던지자 듀라안은 그것을 그대로 베어버린다. 그는 2자루의 검을 더 잡으며 이제 3자루 남았다고 말한다. 듀라안이 더 넓은 범위의 공격을 준비하자 거대한 불꽃의 호가 그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한다. 애쉬는 듀라안이 순식간에 거대한 불의 벽을 만들자 놀란 표정을 짓는다. 울카가 불길 속 그림자를 보며 괜찮냐고 소리친다. 검 2자루가 부서졌지만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다. 그는 이게 마지막이라며 듀라안에게 똑바로 달려간다. 그는 땅에 박힌 검을 집어든다. 듀라안이 크게 한 걸음 내디디며 또다시 거대한 화염바퀴를 그리며 휘두른다. 그는 공격을 뛰어넘어 검을 준비하고 이제 끝낼 시간이라며 듀라안의 가슴을 똑바로 찔러 마석에 금이 가게 한다. 듀라안이 비틀거리며 다가오자 그는 거리를 둔다. 그는 마석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겐 검이 한 자루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듀라안의 검에 붙어있던 불꽃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듀라안은 검을 들어 애쉬에게 건넨다. 그는 듀라안이 검을 건네자 놀란다. 그리고 그가 검을 잡자 듀라안은 죽음을 환영하듯 두 팔을 벌린다. 애쉬는 놀랍다고 말한다. 만약 인간이었다면 그 일격에 죽었을 것이다. 이래서 그랬던 거군. 그는 마지막까지 긍지를 잃지 않아 다행이며 오랜만에 이렇게 피가 끓어오르는 싸움이라 즐거웠다고 말한다. 그는 작별을 고하며 마지막까지 듀라안은 틀림없는 기사였다고 말하고 그 가슴을 똑바로 찔렀다. 얼굴은 없지만 몸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쓰러지기 전 미소 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애쉬는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 끝났다고 말한다. 필드로 돌아오자 모두가 그가 정말로 듀라안을 물리친 것에 놀라고 그는 증거로 검과 함께 듀라안의 팔을 보여준다. 그들은 감탄하면서도 역시 애쉬라고 말하고 그는 다른 갑옷 조각들은 수납 가방에 넣었다고 말한다. A는 꺼내지 말라고 한다. 기사단이 도착할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단 한 조각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는 알겠다고 하고 메이는 바엘에게 연락하고 가장 큰 방을 준비해야겠다고 말한다. 애쉬는 어쩐지 물리친 후가 더 힘든 것 같다고 하고 울카도 동의한다. 바엘은 그가 해낼 줄 알았다고 말한다. 애쉬는 그를 보자 반가워하며 재료를 확인하러 직접 올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바엘은 네임드 몬스터의 소재는 귀중한 연구 대상이며 제출하려면 기사단과 길드 양쪽이 모두 입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꽤 큰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 바로 보겠다며 전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남자가 감정을 시작하며 듀라안의 것으로 보고된 갑옷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바엘은 검을 잡고 이 대검은 다름 아닌 마검이라며 엄청나게 희귀한 아이템이라고 말한다. 그가 불꽃을 발산하기 시작하자 모두 놀란다. 메이는 진심이냐고 묻지만 애쉬는 그게 뭔지 궁금해한다. 바엘은 간단히 말해 마석이 필요 없는 마법 무기라고 말한다. 마석 없이도 마법 효과를 무한정 발현시킬 수 있다. 애쉬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다고 말한다. 바엘은 왕국 내 던전에서 마검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5번째라고 말한다. 메이는 역사적인 발견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바엘은 나라에서 표창장을 받을 수도 있고 두둑한 보상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알겠다고 한다. 그러자 바엘은 두 사람이 싸웠을 때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한다. 그는 왜냐고 묻는다. 바엘은 갑옷과 검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연구소에 제출되어 연구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둘 다 어리둥절해하고 그녀는 연구소가 뭐냐고 묻는다. 바엘은 던전 몬스터, 마법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왕국의 왕립기관이라고 설명한다. 메이는 마도구나 마법 무기도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애쉬에게 듀라안이 어땠는지 알고 싶다고 말한다. 애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진짜 기사였다. 바엘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한다. 갑옷은 고대 왕국 기사의 장비와 비슷하지만 죽은 인간이 정말 몬스터가 될 수 있을까? 연구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애쉬는 그의 이름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 바엘은 그가 강했냐고 묻는다. 애쉬는 강했다고 말한다. 틀림없이 훌륭한 기사였다. 메이는 신이 나서 두 사람에게 정말 잘했다고 말한다. 그 후 밖으로 나오자 그는 기지개를 켜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한다. 울카도 동의한다고 말한다. 벌써 밤이 되었다. 그는 지쳤으니 돌아가서 쉬자고 말한다. 하지만 모두가 축하해야 한다며 그들을 신나게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다가 근육질 2명과 함께 여관으로 향한다. 그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사이어인 머리는 이제부터 어딜 가든 듀라안 슬레이어 애쉬라고 불릴 거라고 말한다. 사이타마는 이제 유명해졌다고 하고 애쉬는 그저 웃으며 학살자라는 별명보다는 낫다고 말한다. 사이어인 머리가 둘이서 파티 이름을 정했냐고 묻는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미소 지으며 사실 오래전에 이미 정해졌다고 울카에게 동의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렇다고 하고 두 사람은 그게 뭐냐고 궁금해하자 그는 자신들이 야누스 부대라고 말해준다. 역에서 미에리가 기차에서 내리며 마침내 도착했다며 기차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말한다. 제1던전 도시는 정말 멋져 보이고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를 바란다. 그녀는 돌아다니며 콧노래를 부르며 헌터가 되어 두 사람과 함께 돈을 쓸어 담을 거라고 말한다. 최고의 술을 마시고 도박도 즐길 수 있을 테니 최고일 것이다. 그녀가 헌터 협회에 들어가자 몇몇이 그녀를 훑어보더니 헌터 지망생일지 모르지만 친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접수원에게 다가가 잠시 시간 있냐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제국에서 온 애쉬라는 이름의 헌터다. 그녀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울카가 여기라고 말했는데 하며 속았다는 걸 깨닫는다. 울카가 애쉬와 단둘이 있으려고 거짓 정보를 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억만장자 계획을 망치게 둘 수 없다며 다른 곳의 헌터 협회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서쪽의 제2도시, 북쪽의 제3도시에 하나씩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느 쪽일까 고민하며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다 문득 깨닫고는 가진 돈으로 다른 도시까지 갈 수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미에리는 어찌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우울해하는데 남자 몇몇이 그녀를 부르며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지만 그 대가로 몸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남자의 뺨을 후려쳐 날려버린다. 그와 함께 있던 두 사람도 쓰레기라는 걸 깨닫고 그녀는 돌진해서 한 남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한다. 뚱보가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깨닫고 그녀를 모욕하자 그녀는 돌아서서 그의 턱을 아니 적어도 5겹 턱 중 하나를 똑바로 걷어찬다. 그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첫 번째 남자가 다시 일어나 그녀에게 주먹을 휘두른다. 그녀는 아래로 피한 뒤 말 그대로 머리에 드롭킥을 날린다. 그녀는 이미 열받았으니 꺼지라고 말한다. 접수원은 정말 대단했다고 말한다. 돈이 필요하다면 헌터가 되라며 그녀의 실력이라면 환영할 거라고 한다. 그녀는 바로 그거라고 말한다. 헌터가 돼서 벌면 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애쉬와 울카를 쫓아갈 것이다. 한편 토벌전 이틀 후 시내를 걷고 있는 그들을 바엘이 부른다. 애쉬가 여기서 뭘 하냐고 묻자 그는 수도로 이송되는 갑옷과 검을 호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갑옷에 희미한 명문이 있었다며 이쪽으로 와보라고 한다. 오래전 던전에서 돌아오지 못한 왕국 기사단의 일원 소유였던 것 같다. 애쉬는 그런 거냐고 물으며 자기도 던전에서 죽으면 저렇게 될까 궁금해한다. 하엘은 누가 알겠냐며 몬스터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소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애쉬는 그 말은 갑옷과 거미 연구에 유용할 거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하엘은 수도에서의 보상은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협회에서 토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보자고 한다. 애쉬는 그럼 협회로 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울카도 동의한다. 그들이 도착하자 정말 500만 골드냐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린다. A가 돈을 내밀며 그렇다고 하자 그는 똑같이 나누면 각자 250만 골드가 넘는다고 말한다. 울카는 빵 한 덩이가 겨우 100골드라고 말한다. 왜 빵으로 계산하는 거야? A는 그들의 업적을 인정받아 제2도시의 전속 헌터로 임명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게 대단한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한다.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계기로 계속해서 몬스터를 마구 물리쳐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의 방으로 돌아오자 술병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한다. 욕실불이 아직 켜져 있는 가운데 문이 열리고 울카가 걸어 나와 애쉬의 목을 껴안으며 설마 자기 보상은 잊지 않았냐고 말한다. 그가 당황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이리 와서 침대에 올라오라고 말한다. 그는 침대로 기어 올라가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감싸 안고 침대로 밀어 눕힌다. 그는 그녀의 가슴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그의 팔에 손을 얹는다. 하지만 물론 그녀는 그의 팔베개를 하고 누우며 오늘부터 잘 때는 자기 팔베개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놀라며 그게 전부냐고 묻는다. 그녀는 실망했냐고 물으며 원한다면 더 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그를 기다렸으니 이게 딱히 불공평한 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아니라고 그건 자기 탓이라며 그녀의 뒷머리를 잡고 껴안으며 그녀가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주길 바란다. 그녀는 물론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던전을 오르며 항상 그의 곁에 있겠다고 말한다. 포벌전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고 그들은 야누스 팀으로서 헌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15층 몬스터들은 정말 상대하기 쉽다고 하고 그녀도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16층은 어떨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전혀 모르겠다고 한다. 살짝 엿보러 가볼 수 있다. 그들이 내려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사막을 보고 둘 다 놀란다. 그녀는 정말 넓다고 하고 그는 여전히 여기가 지하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그녀는 던전은 정말 신비하다고 말하고 그가 위를 쳐다보자 처음에 봤던 익숙한 새를 발견한다. 또 마리가 있고 그중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똑바로 날아온다. 그가 검을 빼어 머리를 베어버리자 다른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며 날개를 들어 내리쳐 깃털 공격을 날린다. 깃털은 그의 주위 땅에 박히고 빛나기 시작하더니 폭발한다. 어떤 게임의 공격이 생각나는데 딱히 뭔지 짚어내지 못하겠다. 울카는 깃털을 쏘아 폭발시키고 있다고 하고 그는 분명 어떤 종류의 마법일 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새가 비명을 지르고 그는 또 공격할 거라며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 여자가 아직이라며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그를 스쳐 지나가며 재빨리 새들 사이를 오가며 공중을 가로지른다. 그리고 한 마리를 대각선으로 베어버리자 새가 바닥에 떨어진다. 그녀도 우아하게 착지한다. 둘 다 놀라자 그녀는 계속하라고 말한다. 물론 그녀는 자기 팀에게 말한 것이었고 뒤따르는 3명의 모험가 그룹이 보인다. 원거리 지원이 새들을 쏘아 하강하게 만들자 검사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 내려오는 새들을 베어버리며 2마리 모두 죽인다. 애쉬와 울카 둘 다 감탄하고 여자는 오랜만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해줬다며 타냐아라고 부른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이 전부냐고 묻더니 그의 뺨에 키스하고 울카는 발끈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울카가 두 사람을 떼어놓으며 어떻게 갑자기 그럴 수 있냐고 묻고는 대신 애쉬를 때리기 시작하며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묻는다. 나중에 그들은 여관으로 가서 다 함께 식사를 한다. 타냐는 자신을 타냐 샨두르라고 소개하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한다. 애쉬는 그녀가 상위 랭킹 파티 여신의 검의 리더이며 왕족에 가까운 귀족임에도 헌터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한다. 울카는 놀랍다고 말한다. 하지만 애쉬는 그녀가 부모님 댁에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기가 없는 동안 그가 네임드 몬스터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쉽다며 자기가 없지만 않았더라면 자기가 물리쳤을 거라고 말한다. 울카는 그 몬스터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른다며 그녀에게 쏘아붙인다. 하지만 애쉬는 그녀라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나타난 네임드 몬스터, 붉은 원숭이를 혼자서 물리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자기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다고 말한다. 타냐는 별거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가문의 이름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 헌터가 됐어. 울카는 그런 고귀한 귀족이 왜 애쉬를 아는지 묻는다.
그는 예전에 그녀의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말한다. 물론 거절했지만 그녀는 손가락을 하르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자기 파티에 들어오면 검을 얻을 수 있다고, 자기 몸도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한다. 둘 다 얼굴을 붉히자 올카는 방금 무슨 소리를 한 거냐고 묻는다. 애쉬는 음식의 사례가 들리고 그녀는 돈도 벌고 자기와 잘 수도 있으니 분명 좋은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며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한다. 그가 떠나자 그녀는 그를 보며 미소 짓는다. 올카가 컵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그에게 손을 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꽤 질투가 많다며 웃는다. 하지만 애쉬뿐만이 아니야. 너도 원해. 올카는 기겁하고 그녀는 자기 파티원들은 모두 자기 기술에 꽤 만족한다고 설명한다. 모두 당황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이 여자가 생마라는 것을 깨닫는다. 타냐는 명예든 쾌락이든 상관없이 자기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올카는 이건 좋지 않다고 깨닫고 자기도 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애쉬는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다면 우선 맥주가 잔뜩 나오자 누가 더 많이 마시는지 내기를 하자고 한다. 애쉬가 드디어 큰일을 보고 돌아오자 둘이서 맥주를 계속 들이키는 것을 보고 곧 그만두라고 말하지만 올카는 닥치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타냐에게도 이만 끝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빚진 것이 있으니 언제나 그를 기다릴 것이고 그건 진심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한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중에 보자고 말하며 그는 올카를 업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부르고 그는 꽉 잡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그는 괜찮다고 답한다. 다음날 한 남자가 듀라안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고 말한다. 둘은 어리둥절해하고 그는 둘 다 그것을 쓰러뜨린 모험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검을 맞대본 소감은 어땠는지 강했는지 묻는다. 애쉬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남자는 그녀가 옆에서 내내 지켜보기만 했는지 묻는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퍼붓는다. 그녀는 애쉬에게 누구냐고 묻고 그는 전혀 모르겠다며 이름을 묻는다. 그는 미안하다며 그냥 흥분해서 떠들어댔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에드가 베이루나라고 소개하며 이미 아들에게 가주자리를 물려준 후작이고 지금은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가 엄청나게 높은 지위의 귀족이자 부서의 책임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 갑옷을 봤는데 정말 매혹적이었다고 말한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직접 물어보러 왔다고 한다. 애쉬는 정말 대단한 열정이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시가와 라이터를 꺼내며 이제 소개는 끝났으니 라고 말하지만 라이터를 꺼내지는 않았다. 그 자신이 라이터였다. 그는 손가락을 튕겨 불꽃을 일으켜 시가에 불을 붙인다. 둘 다 그가 이렇게 마법을 쓰는 것에 놀라고 그는 다시 한번 듀라안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하며 그들은 그가 마법사라는 것을 깨닫는다. 둘은 알겠다고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는 이해했다고 말하고 올카는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애쉬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에드가는 다시 눈을 반짝이며 듀라안이 인간이었다는 자신의 이론에 관해 말한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애쉬는 죽은 인간이 정말 몬스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던전 14층, 구체적으로 그것이 발견된 지역을 조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곳을 조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가 램프를 밝혀 들어 올리자 수많은 시체들이 보인다. 그는 던전 벽과 합쳐진 채로 수많은 왕국 기사들의 유골이 있었다고 말한다. 둘은 놀라며 그 기사들의 시체가 그의 동료들이었다는 뜻이냐고 묻는다. 그는 그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며 마나 에센스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것은 마법사들이 소모하는 마력의 원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던전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 평범한 검을 이 에센스에 오랫동안 노출시키면 마검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마나 에센스에 오랫동안 노출된 시체도 몬스터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은 그 말에 대해 생각하며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는 던전과 마법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은 분명 낭만을 자극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왕국이 추구하는 진실과 지식이다. 올카는 그에게 14층을 혼자 탐험했는지 묻는다. 그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시종인 세르지오와 호의로 몇몇 헌터들을 데리고 갔다고 말한다. 때마침 세르지오가 베일을 뒤에 데리고 들어온다. 세르지오는 사방을 찾아다녔다고 말한다. 에드가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왜 그렇게 당황하냐고 묻는다. 그는 또 혼자 멋대로 돌아다니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저 애쉬에게 듀라안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세르지오는 항상 제멋대로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고 하고 베일은 던전에 관해서는 항상 저런 식이라고 말한다. 애쉬는 힘들겠다며 아까 마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들었다고 말한다. 베일은 놀라며 그건 기밀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에드가는 그에게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한다. 베일은 알겠다며 내일 다시 협회로 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둘은 어리둥절했지만 다음 날 그렇게 한다.
그들이 회의 장소에 나타나자 메이가 걸어오다가 문이 열린다. 애쉬는 또 베일일까 생각하지만 대신 카일이 정말 오글거리게 행동하며 윙크까지 하는 모습이 보인다. 물론 근육 듀오와 타냐까지 와 있다. 그는 왜 모두가 여기 있는지 베일이 불렀는지 묻는다. 그들은 그가 불렀으며 던전의 모든 최상위 파티가 모였다고 말한다. 타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올카는 옆에서 그녀를 쏘아보고 있다. 베일이 모두 모인 것 같다고 말하자 에드가가 들어온다. 카일은 이렇게 모든 엘리트들을 모아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는다. 베일이 지도를 펼치자 에드가는 최근 몇 년간 네임드 몬스터의 출현이 두드러졌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설명한다. 붉은 원숭이와 듀라아는 매우 강력한 몬스터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네임드 몬스터가 나타난 던전은 제2도시뿐이었고 그는 던전 내부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대규모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2도시의 최상위 헌터들이 여기에 모였으며 그는 그들이 공략을 이끌 엘리트가 될 것이라며 조사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한다. 모두 놀란 표정을 짓고 베일은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설명을 맡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 모두가 기사단을 따라 최신부까지 동행해주길 원한다. 사이타마는 20층을 말하는 거냐고 묻고 사이어는 들어본 적 없는 규모라고 말한다. 베일은 협회에서 필요한 보급품과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베일은 2주 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타냐는 참가가 의무적인지 묻는다. 베일은 그렇다고 말하며 왕립수도, 연구소가 여왕 폐하의 직속 명령에 따라 이 조사를 제안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렇게 높은 분의 명령이라면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이타마는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말한다. 게다가 왕국 기사단은 마도 공학병기로 무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베일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각자 도달한 가장 깊은 층이 어디인지 묻는다. 타냐는 18층이라고 말한다. 사이타마는 자신과 친구는 17층까지 갔다고 말한다. 카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애쉬는 현재 17층을 정찰 중이라고 말한다. 베일은 훌륭하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문제는 19층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모든 조사팀이 그 층에서 전멸했다. 그들은 놀란다. 애쉬는 마도 공학병기를 가진 기사들조차도 그랬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답하며 19층에는 네임드 몬스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듀라안이나 붉은 원숭이보다 몇 단계나 위인 몬스터다. 별명은 리저드 킹이다.